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따뜻한 3월의 봄바람이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약국 유리창을 닦으며 준호 씨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할아버지께 우리 이야기 꺼낼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준호 씨와 사귄 지 2년 그동안 저는 늘 이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보육원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명문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준호 씨는 늘 말했어요. 지은이, 사랑의 자격이 어디 있어?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게 전부야. 그 말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 사실은 나쁜 소식이 올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고급 저택. 준호는 할아버지 서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너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책장 가득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서재가 보였죠. 할아버지 강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책을 덮으시며 준호를 바라보셨죠. 그래. 누구냐? 어느 집안 딸이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약사? 좋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나?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지은이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탁, 탁탁탁. 그 소리가 서재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약사로서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3대째 의사 집안이다.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모두 명의였어. 그런데 고아 출신을 며느리로. 할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5년 전 25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병원 복도, 흰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했던 그녀. 아내 수연이었죠. 민재 선생님, 의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세요. 저는 옆에서 도울게요. 그때 수연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따위와 결혼하겠다고?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강민재는 아버지 몰래 수연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수연은 평생 고생했고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강민재는 그 기억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 아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준호 며느리도 겪게 할 수는 없어.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할아버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평생 행복하셨습니까?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똑같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강민재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나가거라. 할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결혼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허락이 있든 없든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나는 너를 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준호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홀로 남은 강민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가? 강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준호를 지키는 길이야. 보육원 출신. 뭘 믿고 우리 집안에 들릴 수 있겠어.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청진기 하나를 꺼냈어요.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사용했던 청진기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건지. 강민재는 청진기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셔. 심하게. 전화기 너머로 준호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요.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를 설득할게. 준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준호 씨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약국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준호 씨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남동 저택에서 강민재 할아버지가 낡은 옷가지를 꺼내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준비가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전화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할아버지를 설득할게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설득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건 아닐까. 준호 씨가 할아버지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12월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추웠어요. 약국 온도계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하얀 입김을 내뿜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다녔죠. 오전 10시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어오며 제 뺨을 스쳤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낡은 파란색 파카를 걸친 할아버지 한 분이 문지방에 서 계셨어요. 파카는 군데군데 솜이 비어나와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나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너무 해져서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얼굴은 며칠 씻지 않은 듯 그을려 있었고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밝게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손님 한 분이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아마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특유의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약국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기침이 심하게 나서 왔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따뜻한 곳에서 쉬지 못한 거였죠.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일주일쯤 됐소. 밤에는 어디서 주무세요? 지하철역에서. 잠깐씩.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지하철역이라니. 당장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찾아드릴게요. 저는 선반으로 가서 기침약과 해열제, 그리고 종합감기약을 꺼냈습니다. 일반 감기가 아니라 기관지염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조금 더 강한 약이 필요했어요. 약을 봉투에 담으면서 저는 복용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큰 글씨로 그림까지 그려가며요. 어르신들은 가끔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이시니까요. 여기요, 어르신.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건 기침이 심할 때 드시는 거고요. 약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더듬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돈이 없소? 순간 약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돈도 없으면서 왜 약국에 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약값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지금은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어르신, 감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더 위험하고요. 제가 약사니까 제 말 믿으세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무언가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오셨죠. 저는 약봉투와 함께 다른 것들도 챙겼습니다. 서랍에서 핫팩 2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둔 따뜻한 보리차도 종이컵에 따라 드렸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핫팩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조금 따뜻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약 드시고 꼭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혹시 다시 아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명함을 한 장 꺼내드렸습니다. 뒷면에는 제 핸드폰 번호도 적어뒀어요. 정말 급하시면 전화 주세요. 밤이라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이셨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가 약국을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내실 수 있을까? 혹시 더 아프시면 어쩌지?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사님, 저런 사람한테 공짜로 주면
나중에 계속 올 거예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면 되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약국 밖으로 나온 강민재는 모퉁이에 숨어서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지은 약사, 돈도 받지 않고 화폐까지.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5년 전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밤 10시 교통사고로 실려온 노숙자 환자가 있었죠. 다른 간호사들은 냄새가 난다며 피했지만 수연만은 달랐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연은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강민재가 물었었죠. 수연 씨,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방금 한 말과 수연이 했던 말이 정확히 똑같았어요. 강민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핫팩이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더 뜨거웠죠. 설마 연기는 아니겠지. 나를 모르니까 진심이었던 걸까? 하지만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번으로는 알 수 없어. 더 확인해 봐야 해.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핫팩이 손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어요. 이지은,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날 밤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 씨였죠. 지은아,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괜찮았어. 준호 씨는? 나도 괜찮아. 할아버지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조금씩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아.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준호 씨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서두르지 마.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별빛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은 잘 주무시고 계실까? 문득 아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약을 잘 드셨을까? 따뜻한 곳을 찾으셨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고급 승용차 안에서 제 명함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도 말이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약국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가끔 문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약을 잘 드셨을까? 건강해지셨을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약국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3일 전 그 할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이셨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기침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반가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놀라신 듯 하다가 천천히 웃으셨어요. 약사님 덕분에 많이 나았소.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약은 다 드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꼬박꼬박 먹었소.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더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었습니다. 5개, 아니 6개였어요. 이게 약값은 못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서. 동전들이 할아버지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이 배어 있었어요. 아마 길거리에서 모으신 돈이겠죠. 빈 캔을 주어서 혹은 누군가의 선의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요. 받은 건 갚아야 하오. 그게 사람의 도리지. 할아버지가 제 손에 동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무거웠어요.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어르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빨리 닦아냈지만 할아버지는 보셨을 거예요. 왜 우시오?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빚을 갚으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약국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약국이 장사가 잘 되시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걱정하실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어요. 그냥 그래요. 동네 약국이라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니까요.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데도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근처에 대형 약국도 생겼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약을 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공짜로 주시오? 네. 왜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요. 어르신이 그날 약을 못 드셨으면 폐렴으로 병원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돈이 들잖아요. 제가 몇만 원어치 약을 드린 게 어르신의 생명을 지킨 거라면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동안요.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무언가 아픈 기억 같은 것. 약사님은 참 특이한 분이시오. 특이한가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나 같은 노숙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요. 노숙자라뇨. 어르신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뿐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지만 저는 다 봤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나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약사님, 혹시 가족이 있으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혼자시구려. 네, 혼자예요. 외롭지 않소? 그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명절 같은 때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 가족 같거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약사님 같은 분이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소. 감사해요, 어르신. 실은 준호 씨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 부담 드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약국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놓인 동전들을 내려다봤어요. 3,000원.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게는 100만 원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동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약국 밖으로 나온 강민재는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육원 출신, 혼자, 그런데도 저렇게 선하다니. 그는 4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연도 혼자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남을 배려했던 거예요. 자신이 겪은 외로움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이는 수연이와 똑같구나.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준호를 사랑하는 거였죠. 강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별이 벌써 몇 개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소. 내가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약국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였어요.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죠. 이러다가 약국 문 닫는 거 아니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였죠. 지은아, 내일 시간 돼? 잠깐 보고 싶어. 응, 약국 문 닫고 나갈게. 미안해. 할아버지 일 때문에 자주 못 만나서. 괜찮아. 나도 바빠서 그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고 있었죠. 문득 오늘 그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3,000원으로 찜질방이라도 가셨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도 말이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약국 앞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계신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왜 밖에 계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할머니를 모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날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지은아. 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어제 꿈에 우리 손녀가 나왔거든. 지은이 나이 또래였을 텐데 이제 얼굴도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 지은아, 너는 내게 손녀나 마찬가지야. 아니, 진짜 손녀보다 더 낫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약국 단골이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셨지만 다들 바쁘다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밥을 해드렸어요. 할머니, 따뜻한 차 드릴게요. 추우셨죠? 고맙다, 지은아. 너는 참 착해. 제가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약국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그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강민재는 약국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은이와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지은이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약국 앞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저 약국 약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박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남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지은이 말씀이세요? 네, 그 약사 말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천사예요. 이 동네의 천사라고요. 천사라니요? 저는 10년 전부터 저 약국 단골인데 지은이는 한 번도 저한테 약값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늘 깎아주고 돈 없으면 공짜로 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겨울 제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요. 병원 갈 돈도 없고 자식들은 전화도 안 받고 지은이가 자기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진료비도 대신 내주고요. 명절 때는 꼭 찾아와서 밥 해주고 가요. 제 자식들도 안 하는 걸. 추석이든 설날이든 지은이는 꼭 와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라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외로워서, 쓸쓸해서. 강민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우리 같은 가난한 노인들한테는 저 약사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보다 더 나은 가족이요. 할머니가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도 힘드시죠? 지은이한테 가보세요. 그 아이가 꼭 도와줄 거예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약국에서 지은이 나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요. 할머니, 여기. 어르신도 오셨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노숙자를 똑같이 대하는 웃음이었어요. 강민재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오후 3시, 저는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약국을 비웠습니다. 옆 편의점 김성호 사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사장님, 30분만 약국 좀 봐주세요. 급한 환자 오시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래요, 지은 씨. 천천히 다녀와요. 저를 배웅하는 사장님을 뒤로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할아버지가 편의점으로 들어오셨답니다. 강민재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어요. 계산해 주시오. 김성우가 계산을 하다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그런데 옆 약국 약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김성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지해졌어요. 지은 씨요? 지은 씨를 왜? 그냥 궁금해서. 김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사업 실패했어요. 큰 빚을 지고 아내는 떠나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한강에 가려고 편의점 문을 닫는데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닫으세요? 라고 물으면서. 김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었죠. 그랬더니 지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힘들어도 살아야 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다요? 아니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지은 씨는 매일 편의점에 들렀어요. 말동무가 돼주고 가끔 밥도 사주고 약도 무료로 챙겨주고요. 김성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지은 씨가 절 살린 거예요. 강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르신, 혹시 지은 씨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는 이 동네의 등대예요. 절 살린 은인이니까요. 강민재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소. 당신처럼 선한 사람을. 주머니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50년간 환자를 돌보며 사용했던 청진기. 이제는 녹이 슬고 낡았지만 강민재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젊은 시절 수연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 청진기로 많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지은이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모두를 똑같이 대했죠. 이 청진기를 지은이한테 물려줘야겠어. 강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준호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는 은행 업무를 마치고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약국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였죠?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요즘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이해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호 씨의 할아버지가 저를 인정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우리 앞에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약국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다음 환자분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국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했어요. 김치찌개 하나에 공기밥. 가장 저렴한 메뉴였죠. 사장님 계산이요. 카운터로 가서 7,000원을 냈습니다. 지갑이 가벼웠어요. 이번 달 대출 이자를 갚고 나니 남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다음 달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다고 환자들한테 약을 안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식당 구석자리에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지은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민재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약사 자주 오시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매일 와요. 근데 늘 제일 싼 메뉴만 시켜요. 안쓰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빚이 많대요. 약국 살 때 대출 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이자만 겨우 갚는다고.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도 약국 계속하시오? 그럼요. 그 아이는 약사가 천직이에요. 돈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약 주고 밤늦게까지 환자 상담하고 저희 아들 아플 때도 새벽에 약국 열어줬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하는 세상이에요. 그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소? 아니, 남자친구는 있나 봐요. 가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던데. 의사라. 네. 준호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그 양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지은이 보는 눈이 있어. 강민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함께 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요즘 지은이가 힘들어 보여요. 결혼 이야기가 있나 본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한다는 소문이. 강민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어요.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저는 약국으로 돌아와 오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 둘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후 5시쯤 낯익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셨어요. 원장님, 반가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지은아, 잘 지내니? 네,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근처 왔다가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 또 제일 싼 거 먹었지? 원장님이 제 뺨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도 챙겨야지. 괜찮아요, 원장님. 저 튼튼해요. 결혼은 언제 해? 준호 씨 좋은 사람이던데. 그 말에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원장님이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 있니? 준호 씨 할아버지가 반대하세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뭐? 원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뭐가 어때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아이인데. 괜찮아요, 원장님. 이해해요. 명문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지은아.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장학금 받아서 약대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 도우며 살고 있고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원장님, 저 사실 무서워요. 준호 씨네 집안에 들어가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지은아, 사랑은 완벽할 필요 없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기억해. 너한테는 우리가 있어. 보육원 아이들 모두가 내 가족이야.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와. 원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원장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약국 밖 골목에서 강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은이의 떨리는 어깨,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 아이가 준호와의 결혼을 망설인 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였구나. 강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착한 아이를 아프게 했어. 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수연도 똑같았어요. 간호사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 어른들한테 무시당했죠. 결혼식 날에도 친정 식구 하나 없이 외롭게 혼자 웃었던 수연. 당신은 이제 우리 집 며느리요. 부족하지만 잘하겠소.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수연은 평생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라는 짐이 그녀를 짓눌렀던 거예요. 나는 준호의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려 했구나.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선물해준 청진기였어요. 선생님, 이 청진기로 많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요. 고마워요, 수연 씨.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미 그런 분이잖아요. 전 그런 선생님이 좋아요.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 고생시켰소. 그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했소.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강민재는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이 더 추웠으니까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그는 약국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으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강민재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어요. 심장약이 필요했죠.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도 약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야 해. 그는 비틀거리며 약국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문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강민재가 약국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배웅하고 막 약국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급히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어르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저는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를 며칠밖에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따라 뛰었어요.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환자분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요. 보호자십니까? 아니지만 이분이 혼자 계시거든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세요. 빨리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죠. 산소 마스크를 쓴 할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저는 계속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15분 후 우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응급실 안으로 옮겼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피가 제 옷에 묻어 있었죠.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입술이 찢어졌었나 봐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이분 가족은 계실까? 연락할 사람이 있으실까? 할아버지는 늘 혼자였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품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8시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보호자는 아니지만 제가 같이 왔어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중환자실로 옮길 거고 밤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혹시 지갑이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소지품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한 장. 아니, 제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분증.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재, 70세.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준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강민재야. 흉부외과 명의셨어. 아, 지갑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 씨의 할아버지. 저를 반대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같은 시각, 준호는 병원 당직실에서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준호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 신분증에서 선생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강민재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세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어요. 저는 응급실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 씨 할아버지가 왜 노숙자 행세를 하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제가 정말로 선한 사람인지 돈을 노리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왜 심장마비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어서 제가 부족해서 할아버지께서 고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그때 복도 끝에서 준호 씨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준호 씨. 준호는 제 목소리를 듣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눈물 흘리며 서 있는 저를요. 지은아, 왜 여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게 달려왔어요. 지은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준호 씨,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말하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여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약국 앞에서 쓰러지신 걸.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할아버지가 왜 약국에 저를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제 명함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명함을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만나러 가셨구나. 미안해요, 준호 씨. 제가 할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아니야.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준호 씨, 들어가 봐. 할아버지 보고 싶으시잖아. 같이 가자. 아니야. 지은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준 건 지은이야. 지은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지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같이 가줘. 할아버지도 지은이를 보고 싶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갖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준호예요. 들리세요?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노숙자 차림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으신 할아버지. 그제야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품이 있는 얼굴,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 무언가 많은 것을 견뎌내신 분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할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준호 씨가 좋아서예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호 씨, 할아버지가 준호도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준호가 아니라 저를 향해 있었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고맙소. 내 목숨을 살려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잠든 것뿐이었습니다. 모니터는 안정적인 심박수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와 준호는 그날 밤 내내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며 이제 곧 모든 것이 변할 거였어요.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중환자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준호 씨도 옆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죠. 준호야. 작은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깼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준호 씨, 할아버지 깨어나셨어. 준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저는 급히 물컵을 들고 빨대를 할아버지 입에 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했죠. 지은이, 고맙소.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약국에 갔었소. 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지은이를 시험한 거야. 정말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노리고 준호에게 접근한 건지 확인하려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할아버지 입에서 직접 듣으니 더 실감이 났어요.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왜요? 미안하다, 준호야. 그리고 지은이 정말 미안하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45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소. 내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집안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할머니는 평생 부족한 며느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 준호도 저도 말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소. 준호가 똑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지은이가 우리 집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까봐.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내가 틀렸소. 완전히 틀렸어. 지은이
당신은 돈이 없어도 약을 줬소. 핫팩과 차를 건넸고 3,000원을 소중히 받았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더군.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나를 구해줬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망설이지 않았소. 노숙자인 줄 알았을 텐데.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급차에 함께 탔고 밤새 곁을 지켜줬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 내 할머니와 똑같은 말이야. 준호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은이 용서해 주시겠소? 이 늙은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부터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준호 씨를 걱정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때 할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준호야, 서랍에서 내 가방 좀 가져다 주겠니? 네, 할아버지. 준호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청진기였습니다. 이건 50년 전 내 할머니가 내게 준 청진기야. 할아버지가 청진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수연이가 그랬지. 이 청진기로 많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요. 할아버지는 청진기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지은이, 이제 이건 당신 거요. 네, 할아버지, 이건 당신이야말로 진짜 의료인이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아니야. 당신은 특별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과 명예에 사로잡혔소. 하지만 당신은 달라. 가진 게 없어도 남을 돕고 빚이 있어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지. 할아버지가 청진기를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걸 받아주시겠소?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와 준호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준호야, 너는 내가 하지 못했던 용기를 가졌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 할아버지가 우리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은이, 네, 할아버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겠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처음으로 부르는 그 말.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 내 딸.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포옹이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 짓고 나갔죠. 지은이, 약국은 어떻게 됐소? 한참 후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약국?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제부터 문을 닫은 채였던 거예요. 환자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걱정 마.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당분간 대신 운영하게 하마. 너는 약사로서 훌륭하니 환자들을 잘 아는 다른 약사가 도와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시아버지 간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소?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당분간은 여기 있자. 응, 알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손에 든 청진기가 따뜻했어요. 5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청진기를 이제 제가 이어받는 거였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어받을게요. 마음속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할아버지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이 덕분에 튼튼해졌소.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준호 씨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어요. 저는 처음 그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큰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집은 정말 컸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원룸의 몇십 배는 됐죠. 여기가 이제 내 집이 되는 건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긴장하지 마. 여기가 내 집이야.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저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회장님 며느님이세요?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분이 우리 준호 며느리 이지은이요. 앞으로 잘 모시도록. 네, 회장님.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할아버지, 준호 씨,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지은이, 편하게 먹어.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아버지.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 약국은 어떻게 할 생각이요?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저를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럴 줄 알았지.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운영하기 힘들지 않소? 약사 한 명 더 고용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돈이. 걱정 마.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약국 대출도 내가 갚아주겠소.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제 빚은 제가. 지은아.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나. 내가 돕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내가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말이요.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할아버지 마음 받아. 할아버지도 지은이가 행복하셨으면 하시는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식사 후 할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은이, 이리 와보게.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어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책장 뒤에서 액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내 할머니 수연이야.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도 지은이처럼 환자를 사랑했지. 돈이 없어도 도와주고 밤새워 간호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 그래서 더 미안했어. 할머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내가 또 준호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 했으니.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지은이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고.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아. 그리고 준호를 잘 부탁하네. 네, 아버지. 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며 살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설렜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소식 들었어. 좋은 집안 며느리 된다며? 정말 잘 됐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시아버님께 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야. 너는 이 동네의 천사니까. 할머니가 제 목을 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저건 청진기 아니니? 네.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저는 목에 걸린 청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된 낡은 청진기.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잘 어울린다, 지은아.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저를 반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편의점 김 사장님도 케이크를 사들고 오셨죠. 지은 씨, 정말 축하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지은아, 퇴근하나? 아버지, 왜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첫 출근 축하하려고. 저녁 같이 먹자. 할아버지와 저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늘 가던 그 식당이었어요. 여기가 지은이가 자주 오던 곳이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여기서 내 이야기를 들었거든. 착하다고, 훌륭하다고. 할아버지가 제일 비싼 메뉴를 주문하셨어요. 이제는 제일 싼 거 먹지 마. 며느리가 건강해야 우리 준호도 행복하니까.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약국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지은아, 고맙다. 네, 제가 뭘.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준호에게 웃음을 줘서,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너를 만나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는 약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서재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오늘 며느리 첫 출근이었소. 할아버지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참 훌륭한 아이요. 당신처럼 선하고 당신처럼 따뜻하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하오, 여보.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우리 며느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요.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연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평온한 미소였어요. 며칠 후 준호 씨와 저는 약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지? 응. 요즘 매일 약국에 오셔서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시고 가. 다들 할아버지 좋아하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준호 씨.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약국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환자를 상담하고 계셨어요. 청진기를 목에 건 채로요. 아, 저한테 주셨던 청진기 말고 새로 사신 거였죠. 저도 다시 현역 복귀해야겠소. 우리 며느리 혼자 힘들게 할 수 없지. 환자들은 명의가 돌아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저는 목에 걸린 청진기를 만졌습니다. 50년의 세월,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청진기. 할머니, 잘 지켜볼게요. 할아버지도, 준호 씨도, 그리고 이 동네 모든 환자분들도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약국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사랑 약국. 그 간판 아래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사시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